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데일리 필로소피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의 질문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 다산북스의 허락을 받아 데일리 필로소피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기시다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란 유사시에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를 용인했다는 것은 일본 헌법 제9조 전수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자민당 세력은 북한 탄도미사일이나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현재의 방어체제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바이든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방위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기시다 정부는 완전히 바이든 체제에 올인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 결정적인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서 안팎으로 사면 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치러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열성적인 트럼프의 지지자인 글렌 영킨이 당선되자 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주지사 선거는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리전이자 2차전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텃밭에서 친트럼프 인사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버지니아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었고 바이든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이든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즉 바이든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각에서는 조기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 40년 만에 닥쳐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팬데믹 때문이냐,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때문이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유를 떠나 바이든 정부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외교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란, 중국, 러시아, 삼국의 군함들은 합동 해상훈련을 펼치며 보란듯이 군사적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 해역은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으로 미국과 이란 혁명수비대 간 군사적 마찰이 자주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대놓고 미국을 향해 군사적 동맹을 과시한 것은 이례적이며 최근 아프간 철수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자 바이든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불과 취임 1년을 맞았을 뿐인데 최근 국정 지지율은 44%로 내려앉았습니다. 더구나 미국 CBS 방송이 성인 2,094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인 절반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이처럼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등판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일본은 아무래도 줄을 잘못 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수면에 오르자마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망언을 해왔던 아리마 테츠오 와세다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근 또다시 망언을 이어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면 북한의 핵미사일도 중국의 군사적 팽창도 남중국해 분쟁도 대만 위기도 북방 영토 문제도 없었을 것이며 평화로운 아시아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과거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식민 지배는 계속되었을 테고 현재 아시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괴한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망언은 미국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선을 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은 이 일본인에게 신랄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패하지 않았다면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이 돼야 한다. 전쟁을 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졌다는 억울함만 가득한 일본식 사고방식이다. 지식인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소름 돋는다. 히틀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유럽은 평화로웠을 것이다와 같은 의미인가?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에 여전히 위험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침략 전쟁에 대한 일본의 철학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는 태평양 전쟁을 전후로 많은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반자이 돌격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반자이라는 말은 만세의 일본 도금입니다.
일본군들이 돌격할 때마다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며 돌격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총검이나 군도를 갖추고 돌격하여 백병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모한 돌격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돌격이 나온 배경은 일본군 수뇌부가 부족한 화력과 보급을 병사들의 총검 돌격으로 메꾸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천황에 대한 광신적 충성으로 두려움을 잊게 해서 빠르게 적진으로 돌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들보다 화력에서도 압도적이고 신장도 훨씬 큰 미군을 상대로 어리석은 반자이 돌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생존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이 정도 생존율은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반자이 돌격과 같은 위험한 일본의 전쟁 철학은 항복하지 말라, 포로 따위가 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바치라는 의식을 군인들에게 주입하는데 활용되었고, 이런 의식이 만연하자 당시 일본에는 이기지 못했는데 살아 돌아오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으며 패잔병과 그의 가족은 따돌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포로로 잡히기보다 무모한 돌격으로 전사를 택했던 것입니다. 반자이 돌격은 인간이 잘못된 철학을 갖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례인 것이죠.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서도 올바른 철학과 사상을 갖는다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어목했던 그 일제강점기에도 나라의 실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세운 대성학교의 교육 방향은 곧 안창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인격과 실력을 갖추고 체력 훈련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며 나라를 깊이 사랑하는 민족 운동가를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창호 선생의 교육 이념이었습니다. 철학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인간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이 목숨을 걸었어도 누군가는 전범이자 반자이 돌격의 희생자로 기억될 것이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위대한 사상가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치열한 고민을 하며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분명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 자신을 두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철학 멘토로 알려진 라이언 헐리데이는 고대 사상가들의 철학을 현대인의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런 그가 데일리 필로소피,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의 질문이란 책을 통해 하루 한 페이지씩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집할 때와 변화해야 할 때의 작가 세스 고딘은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가 선 줄의 계산이 느리고 옆 줄의 계산이 빨라도 그에 상관없이 자기 줄을 고수한다. 두 번째 유형은 몇 초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줄을 바꾼다. 세 번째 유형은 오직 자기 줄의 계산이 분명하게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 딱 한 번 줄을 바꾼다. 세스 고딘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 세네카는 우리에게 세 번째 유형이 되라고 충고한다. 선하고 성실한 삶을 악하고 부정직한 삶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싶은데 방해물이 너무 많다면 길을 바꾸라는 것이다. 삶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길이 분명히 정체되어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 것 또한 낭비이다. 정체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솔한 것도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당신의 일을 사랑하라. 게을러졌다는 느낌이 들 때 다시 일에 착수하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도 망설이고 있다면 다시 이렇게 묻자. 이 머뭇거림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 게으름, 상실, 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다. 괴로운 과제에서 벗어나도록 면책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입으로만 떠들고 정작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은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당신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이 위대하다라고 믿는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의 작가는 삶을 살아가는 정답을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독자에게 고민을 유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제시합니다. 삶의 핵심을 찌르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매일 하루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페이지 또는 출근길에 한 페이지씩 읽는 방법으로 오늘 하루의 나를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한 페이지씩 고대 철학자들의 질문을 통해 좀 더 단련된 나 자신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데일리 필로소피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의 질문을 추천드립니다.